안전하고 건강 구간에서 굉장히 공사가 어려웠고 거기에서 다량의 그 사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위령비가 세워져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때 70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경부고속도로로 인해서 고도 경제 성장을 했죠.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경부고속도로를 70년도에 그 뭐 독재 정권 하지만 그렇게 서둘러서 그 혈맥을 뚫은 그런 사회의 기본망이 이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다 인정을 하시죠. 근데 그 인정과 동시에 뭐냐 하면 그때 분위기로는 그런 이제 난공사를 또 어려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1988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저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소위 이야기하는 단순 노가다. 근데 제가 어떤 건물에 그 전기 배선을 다 깔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다로 이제 다 했었는데 안전이고 뭐고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고 제가 그때 한 15일 동안 일하는 동안에도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이 추락을 해가지고 반신불구가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이 높거나 뭐 제도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022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어떤 가족이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족 입장에서 못 견디고 그걸 수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겠죠. 그건 뭡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는 안전과 품질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작업 현장에서 사망하시는 분의 숫자를 보게 되면 연간 한 9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그 중에 한 500명 가까운 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산안법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건설업종에 대한 그 규제나 이런 그 강도 깊은 이제 그 처벌과 규제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도 사망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러면 뭐 우리나라만 그러냐, 다른 나라는 안 그러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심한 건 사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이제 멕시코하고 우리나라가 거의 뭐 선두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좀 심합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그 10,000명당 사망자 숫자를 보게 되면 제가 이제 파악한 바에 따르게 되면 전체 우리나라 산업 현장 모든 현장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간 2만 명 기준으로 1명 정도 사망을 하는 게 현실이고요.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2만 명 중에 3명 정도 사망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줄여보자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들을 만들고 제도를 쏟아내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가장 먼저 그 전격적으로 이제 세게 나오기 시작한 것은 그 금년이 고 김영균 씨 사망 3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에 3주기가 지났는데요. 그 고 김영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소위 이야기 위험의 외주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그 외주 받아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부분이 생기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산안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가지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 적용을 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시다 라고 해서 산안법이 전면 개정이 돼서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그 내용만 보더라도 과거의 제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강하게 이제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회를 비롯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산안법을 통해서 처벌을 하는 부분은 소위 이야기하는 현장에서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가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산안법의 위반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건데요.
사실 그렇게 처벌하게 되면 건설 현장으로 치게 되면 대체로 어떤 분들이 처벌받느냐 하면 현장 소장들입니다. 사실 현장 소장들에 대한 처벌은 다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반복해서 처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안 줄지 않냐. 결국에는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들도 회사의 부속품 아니냐. 그래서는 이래서는 뭐 이게 사고가 줄겠냐. 자, 이 사고를 줄이려면 경영자를 처벌해야 된다. 라는 이제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타겟팅을 경영자를 이제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를 지칭을 하는 겁니다. 뭐 대표이사 아닌 분이 경영 책임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빠져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령에서 다 그거를 못 빠져나가도록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자를 처벌을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 좀 과도한 법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런 거죠.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을 했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을 했다. 추락 사고를 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든 뭐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위반했을 거다라고 사실상 단정하고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찾아내서 그걸 엮어가지고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되고 있지 않는 이 현재에도. 자, 그런 상황이라면 사고 나게 되면 사망사고 있게 되게 되면 원인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안 하고 무조건 대표이사 처벌하겠다고 해서 경영 책임자 처벌해 버릴 거 아니냐. 그럼 대한민국에서 기업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일성으로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면 틀린 말이냐?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법의 정신은 뭐냐면, 그리고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 사고 원인에 그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처벌을 할 것이지, 사망사고 일어났다고 무조건 뭐 그 대표이사를 경영 책임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지는 않도록 한 법이 이 법입니다. 라고 이론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다들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언론은 호들갑을 떨 거고 누군가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국민적인 공분의 분위기를 일으켰을 때 수사기관은 어떻게든 리딩 케이스로 그 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시범 케이스로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해버릴 거 아니냐. 그리고 판사들은 분위기 봐서 야 이거 무죄 판결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판사가 또 제대로 판단 안 했니 하고 자기 가족들 신상까지 다 틀릴 거 아니냐. 그래서 난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유죄 판결하게 되는 분위기가 될 거 아니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슬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과 품질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우리 모든 그 작업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그걸 지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산안법이다 이렇게 해서 안전을 이제 강조하는 어떤 법령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그거를 거슬려서 그런 법 이제 뭐 적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건 받아들이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과도하게 무리하게 적용을 해서 기업의 어떤 경영을 위축시키고 기업들을 뭐 불행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한 사고인데도 무조건 그 사고의 책임자로 몰아가지고 그 기업 경영 리스크를 확대시켜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 방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방향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요. 근로자들의 그 개인의 부주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개인의 부주의가 누구나 다 일반인들이 다 피해갈 수 있는 위험이고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을 안전조치를 취해서 그 부분이 전혀 그런 위험조차도 없게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자기가 실수로 해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을 갖다가 그 기업이나 그 안전관리 책임자나 경영 책임자에게 다 묻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현재 지금 우리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잘 가려지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망자가 실수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게 되면 이 어떻게 우리 고인에 대해서 그렇게 결례를 범하냐, 이런 식으로 가서 또 사망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 사망했다, 사고 났다라고 되면 누군가는 처벌해야지. 처벌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야,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가해자, 를 어떻게든 잡아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갖춘다라는 것은 이 근로자의 부주의한 부분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안전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한 사고냐를 구별 짓는 부분의 어떤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자, 물론 또 기업들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기업이 돈 아끼려고 안전난간 설치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잘못한 거잖아요. 돈 아끼려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 법상으로 안전난간을 그 정도 되게 되면 안전난간을 해야 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안전장비 지급 하나도 안 하고 안전난간도 없이 해서 작업해라, 위험으로 내몰았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실은 사고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업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거는 기업의 탐욕이죠. 그리고 그 부분을 갖다 피하기 위해서 하청 줘가지고 하청에 또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았다 그러면 그 기업 처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업으로서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받은 돈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게 공공발주였는데 공공발주를 한 상황에서 예산을 쥐꼬리만큼 주고 이거 다 해라, 공기에 맞추고 또 품질도 좋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도 안 나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라, 이게 불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제대로 그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걸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 안 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 없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환경 구조적인 요인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그 공공계약 제도를 보더라도 민간 발주는 더 하죠. 민간 시장은 더 하죠. 민간에서는 너무나 그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죠. 민간 발주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고 이건 통제가 안 되잖아요. 사적 자치에 의해서 야, 이 돈으로 해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거 안 하게 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돈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민간도 더 심하지만 공공의 경우에도 뭐냐면 우리는 비용 통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예산 박하게 하죠. 예전 가격 박하게 설정하죠. 계약 관리도 엄청나게 박하게 합니다. 계약 금액 정액도 웬만하면 안 해주고 공기 연장도 안 해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안전은 사실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거든요. 안전한 조치를, 모든 가시적인 조치를 다 취해놓고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안전 조치를 취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있습니다. 그 시간과 비용은 주지도 않으면서 하라라고 하게 되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시스템, 비용 통계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해낼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원청으로서 수급인으로서 어떤 일의 완성을 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제조 납품을 하거나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발주자에 대해서 적어도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을 주세요라는 얘기를 앞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본인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부분을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대
그 중대재해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은 이제 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와 관련한 부분 다 설명드렸고요. 산안법 전면 개정됐다라는 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라는 거. 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 책임자,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관리상의 의무, 즉 안전보건 조치가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상의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법상의 용어로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쫓아다니면서 난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본인이 직접 조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확보 의무, 그걸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하는 의무를 제대로 해라 라는 부분인데, 이걸 제대로 안 하게 되게 되면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 소장보다 5배 높은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의 형사처벌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5배 강도 높은 처벌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그 소속 회사에 대해서는 5배에 해당하는, 실제 손해의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또 민사적인 책임을 부과를 시키고, 또 법인에 대해서도 사망과 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의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분으로 발생해서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으로 50억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제도를 해서 엄청나게 강화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게 그냥 경영 책임자 처벌하기 위한 형사처벌 규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이건 단순한 형사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의 변화나 이런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혹시 여기 오신 그 분들 중에 소속 회사가, 소속 법인이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아시죠? 2년간 유예를 더 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표이사다. 다른 데는 지금 뭐 호들갑을 떠고 난리가 났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뭐 중리산이 하는데, 적어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나는 그래도 한 2년 동안 추가적으로 괜찮아. 그러니까 2024년 1월 27일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아무 준비를 안 합니다. 그게 옳은 태도일까요? 아니, 이제 그 옳은 태도냐는 게 뭐냐면 본인의 이익의 관점에서 옳은 태도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현재 지금 사망사고는 대부분 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소규모 공사 현장이라든지 열악한 작업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50인 미만 사업장의 그 업체가 하청업체로 어떤 원청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갖고 일을 할 텐데, 원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청업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안 돼요. 처벌이 안 돼.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가, 그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다. 만약에 그게 50인 이상 사업장이었다, 50인 이상의 사업체였다라고 하게 되면, 하청업체의 대표이사가 어떻게든 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제대로 했어요라고 다투겠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불행한 사고일 뿐이에요 라고 다투겠죠. 근데 이거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사고에 대해서 본인 책임 안 지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처벌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올라오냐면, 이게 원청의 회사의 바로 대표이사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 원청의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50인 미만 사업체하고 50인 미만 사업체에게 하청을 줬더만 내가 조사받을 수 있겠네? 내가 다이렉트리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앞에서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지네?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50인 미만 사업체에게 하청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50 이상 사업체에게 하청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로 가겠죠. 자, 그렇다면 50인 미만 사업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숫자를 늘려가지고 50인 이상 사업체가 돼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는 없죠.
적용받기 위해서 숫자를 불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인 미만 사업체지만 나도 이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역량을 다른 데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아직 2년 이후에 받았다고 해서 대충 설렁설렁 하거나 그냥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 근데 상대적으로 어떤 업체는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우리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고 나름의 어떤 인정도 받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청 받기가 사업의 기회가 열리겠죠.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냐면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아무런 어떤 준비를 안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시장은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거예요. 탈현장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OSC, BIM, 뭐 건설 현장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 이 처벌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냐면 근로자 사망과 관련,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험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로봇가 들어간다든지, 시스템적으로 해결한다든지, 드론으로 해결한다든지, 스마트 기술로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의 어떤 그 사상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가 엄청나게 재편되겠죠. 가장 우리 이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담쌓은 그 업종이 건설업종입니다. 근데 지금 건설업종에 부는 바람은 지금 뭐 수십 년 만에 해야 될 것을 단 몇 년 만에 지금 스마트 건설 기술로 넘어가기 위한 뭐 획기적인 방안들이 막 나오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냐? 결국에는 실업률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산업 구조가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22년 1월 27일이 우리 산업구조 재편의 터닝포인트로서 출발점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가 많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대재해 사고 나는 걸 무서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우리는 지금 불과 한 최근 10년간 그런 재해 사고하고는 담쌓은 업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일어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속으로는 뭐 10년 내에도 안 일어나는 게 앞으로 뭐 그렇게 일어나겠어라는 어떤 또 안도하는 마음이 있으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실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도급 관련해가지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규제나 조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 사고 나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100% 뭐가 나오냐면 불법 하청 문제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건산법이 개정되고 뭐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관련 법령이 막 개정되면서 불법 하도급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법령 개정들이나 이런 게 마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중대재해하고는 떠나서라도 불법 하도급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부실시공조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부실시공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마치 나비효과처럼 시작을 해서 엄청난 태풍이 돼가지고 산업 전반을 갖다 뒤엎는다.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기업이 살기 위한 방향을 찾아야 된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직원분들의 그 마인드인데요. 회사의 직원분들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게 되면 오늘 저는 뭐 경영진에서 오시는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몰랐는데 뭐 경영진에서 오신 분들은 이미 뭐 그 다른 채널에서 했다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경영진들은 내 마인드도 문제고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도 문제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경영진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나만 처벌 안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안전담당 임원을 만들어 놨고 그 안전담당 임원이 경영책임자로 처벌받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저희가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전담당 임원이 경영책임자로 처벌을 받건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 처벌받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기업은 작살납니다. 해당 회사의 어떤 임원이든 대표이사든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받게 되게 되면 그 해당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서 형사처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지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관련 법령상에 행정제재를 받습니다. 그것이 영업정지다, 부정당제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업의 사형선고가 되는 것은 행정제재입니다. 영업정지나 부정당제재를 받아버리게 되면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뭐냐, 이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경영책임자로 처벌 안 받도록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사가 살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사실은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은 뭐냐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여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했다라고 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 처벌로부터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대표이사로서의 제대로 된 태도인 거고, 다음으로 직원과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원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현장소장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벌받을 일 없네. 나는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 안 받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안 받네. 결국에 회사가 저렇게 호들갑인 것은 지네들 그 간부들 저거 처벌 안 받으려고 저렇게 노력하는 건데 뭐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내고 나하고는 무관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아니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도 처벌받습니다. 왜? 자기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 사망에 그 기여를 했다. 자기의 어떤 업무 소홀로, 주의 업무 위반으로 사망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도 아니고 경영 책임자도 아니기 때문에 산안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안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라고 볼 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선장,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 적용받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엄청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형사처벌에서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일개 직원이 어떤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그 사고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부터 조사를 해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이 돼서 산안법 위반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런 조치가 제대로 안 된 배경에 경영 책임자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하게 되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냐면 형사처벌도 받고 회사도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모든 그 회사의 관계자분들이 이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고 예방과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내가 직접 관계된 문제라고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들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안전 담당하시는 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대체로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분들만 난리 났어. 회사에서 뭐 특명을 맡겼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나 몰라라야. 관심도 없어. 읽어보라는 게 읽어보지도 않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좀 갖도록 해주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엄청 많이 듣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를 보호하고 나의 직장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다라고 이해를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개정산안법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뭐 대충 이야기를 할게요. 전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의무를 강화를 시키고 각종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근로자가, 저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 요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작업 중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정당한 요청일 경우에는 받아줘야 되겠죠. 그거 안 받아줬다고 또
사고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빼박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까지 막 뭐 산안법에 엄청난 강화가 있었고요. 내용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금년 초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상시 500명 이상 근로자를 두고 있는 또 건설사의 경우에는 시공수준이 1000위 내에 있는 건설사는 무조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계획을 수립을 해서 총괄 관리를 해라라는 법상의 의무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가 아닙니다라고 빠져나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다른 내용들 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산안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확대 적용하고 강화를 했지만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으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안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표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산안법상에서 그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입니다. 왜 난간 설치 안 했어? 난간 설치 안 해서 애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난간 설치하지 않은 의무, 그걸 갖다가 구체적인 의무 위반, 실행 의무 위반을 갖다가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난간을 설치하는 의무는 누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있어요. 그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건 거고, 중대재해처벌법 뭐냐면, 자, 난간이 설치가 안 된 사고가 있었어요. 난간을 설치하도록 경영 책임자가, 대표이사가 난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마련해주고, 거기에 대한, 위험 요소에 대한 부분 확인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해서 시스템상으로 이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 의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소홀히 했다.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예요. 그럼 누구 처벌해요? 이 확보 의무가 안 되게 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위는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벌과 관련한 기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사망사고 발생 시 일개 직원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5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가 많이 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들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웬만하면 구속수사도 하려고 그러고요. 또 법원에서도 이게 조금 이제 관리가 좀 심하게 소홀히 됐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또 사망자 숫자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두 번째,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현장소장, 건설 현장으로 보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하느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선택형입니다. 그래서 산안법 위반으로 하더라도 현장소장님들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벌금형의 비율이 줄어들고 실형의 비율이 올라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안법 위반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법인에 대한 처벌을 하기 시작을 해요. 현장소장이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법인에 대해서도 산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부과를 합니다. 10억 원 이하의 벌금. 자, 여기까지가 현재 상태죠. 근데 내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리상 의무를 하지 않았다. 경영 책임자가. 그렇게 하게 되면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데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선택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갈로 쳐서 당구장 표시한 거 보이시죠? 병과도 가능합니다. 그건 뭐예요? 5년 징역 때리고 10억 원 벌금 같이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형사처벌상으로 벌금형과 실형을 동시에 이렇게 선고할 수 있도록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형사처벌이 뭐냐면 뇌물수수예요. 공무원들 뇌물 받게 되게 되면 형사처벌 실형 선고하고 수뢰액의 2배에서 5배 상당의 벌금형도 부과를 합니다. 물론 받은 수뢰 금액은 추징합니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죠. 그 뇌물수수 그런
파렴치한 범죄하고 동일시해서 경영 책임자에게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조금 과하긴 하죠. 근데 그만큼 과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그런 경영 책임자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양벌 규정이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또 보시게 되면 눈에 띄는 것은 산업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설명을 하셨지만 뭐 11월 며칠자로 고용노동부에서 해설서가 나왔죠. 그 해설서는 뭐예요? 산업재해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해설서고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되어 있는 해설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구조를 보셔야 돼요. 지금 노동, 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뭐예요? 작업 환경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에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런데 중대시민재해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공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의 어떤 결함으로 일반인들이 승객들이나 사용자가 사망하는 경우죠.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세월호 사건입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입니다. 성수대교 사건입니다.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부분은 이 중대시민재해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뭐냐면 한번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사망자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중대시민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처벌의 수위는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산업재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두세 명, 많으면 두세 명, 뭐 보통 한두 명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1년에 뭐 800명 이렇게 되는 거지만 중대시민재해는 한 방에 800명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인 관계를 확인해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어떤 관리상의 부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처벌을 세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닙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은 누가 관리합니까?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중대시민재해 관련 해설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초안이 이미 작성이 된 상태에서 회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조만간 이제 공표가 될 텐데 이 시민재해 관련한 내용도 오늘은 제가 깊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산업재해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업종에서 관계되는 업종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꼭 챙겨보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중대시민재해가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다. 물론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만 왜냐하면 또 그리고 이게 범위가 꽤 넓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료나 제조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식품산업 하시는 분이 있으면 식품 다 관계됩니다. 뭐 식중독 걸리거나 블라블라 해서 문제 생기게 되면 중대시민재해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품 하시는 분들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해 물질들, 유해 원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화학유, 폭약 뭐 이런 거 화약류 이런 거 다루는 업종이라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문제 생기면 중대시민재해로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이제 뭐 어떤 건물에나 이런 부분 아니면 뭐 교통수단 이런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 그 다음에 산안법상의 중대재해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중대재해의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망자 1명 이상 생겨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3자가 다 동일한데 부상자 기준으로 가게 되면 달라요. 왜냐하면 중대산업재해는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이고요. 중대시민재해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해야 되고요. 산안법상의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의 요양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그 부상자 관련 중대산업재해의 범위에 들어오는 것과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유는 생각해 보면은 떠오릅니다. 예, 확보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냐, 구체적인 조치 의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직접성과 필요성,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 그래서 한쪽은 3개월로 하고 한쪽은 6개월로 했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 이제 과거에는 그러면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엔 처벌 규정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건축법상의 형사처벌로 보게 되면 건축과 관련해서 설계, 시공, 공사 감리, 유지, 관리와 건축 자재의 제조 및 유통과 관련해서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에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딱 느낌상 뭡니까? 이 삼풍백화점 사고 나고 나서 이런 거 만들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확 들죠. 이런 식으로 이런 유사한 규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진법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있고요. 전기공사법에도 있고요. 다양한 그 법률에 이런 식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규정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착공 후부터 하자 보존 기간 내에 발생을 해야 돼요. 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는 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대상이면 시기와 관계없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관계없이 그 대상을 처벌의 어떤 대상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처벌의 어떤 기준을 보게 되면 이게 더 훨씬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는 누구냐?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개인 사업주가 될 것이고, 뭐 본인이 사업하시는 거니까 본인 사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될 겁니다. 근데 법에는 대표이사라고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 책임이 있는 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냥 대표이사인 겁니다. 대표이사가 이거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자를 정해놓게 되면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로 처벌받고 나는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겠소. 왜? 또는이니까 오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고용노동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서 또는은 오하가 아니다. 일단은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 책임이 있는 자는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는 거고 혹여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전담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도 그 경영 책임자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회사들마다 안전 담당 임원을 둬서 그 안전에 관한 업무를 그 임원에게 맡기게 되면 그 임원이 이제 경영 책임자가 되고 이제 대표이사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분도 경영 책임자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대표이사님이 원칙적으로 빠지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경영 책임자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공공발주기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공공발주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의 장,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는 공공기관의 장, 여기에서 공공발주기관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철도공단, LH, 도로공사, 뭐 각 지방에 있는 도시공사들, 요새 지방도시공사들이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규모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런 데서가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본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그런 기관 업무도 그 컨설팅 업무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주기관에서 이게 처벌받는다라는 것은 모티브를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민간 발주를 하는 경우에도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 공공발주기관이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공공발주기관들이 보통 분들인가요? 자기들이 처벌을 안 받기 위한 각종의 노력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계약제도나 발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거예요. 선정 과정에서도 안전 역량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건설로 치게 되면 감리 업체에게 책임 감리를 맡기는 부분이 굉장히 밀도 있게 갈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그냥 설계대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과 검사에 대한 감리 위주로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부분도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독립적으로 감리자를 지정을 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안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그 공사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네가 져라 라는 식으로 아마 감리업체에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공사에게도 책임 준공에 대한 부분, 지금도 뭐 책임 준공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책임 준공에 대한 깊이나 요구 사항들이 더 강해질 겁니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들이 어떤 의무를 최소화시키고 적어도 자기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소위 이야기하는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빠져나갈 이제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수주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수주를 하고 계약 관리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계약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하청업체 관리도 그 수준에서 연계되는 하청업체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그건 뒤에 가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처벌 관련 쟁점은 사고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부터 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조치가 제대로 됐느냐, 이거부터 시작하겠죠. 사고 나자마자 사망사고 났다고 해서 바로 그냥 대표이사실 쳐들어가 가지고 대표이사 보고 야 당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하겠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고는 그 사고 현장에서의 누군가의 부주의가 뭐냐 따지고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그 조치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관리 의무가, 경영 책임자의 관리 의무가 부적절했다, 뭔가 공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제 처벌을 조사를 하게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그 수사의 어떤 조사의 어떤 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를 따지게 될 거고, 경영 책임자가 특정이 되게 되면 그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했느냐, 이게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될 거고요. 다른 내용들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 여러 가지 그 도입부에 그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시간을 조금 많이 좀 썼는데요. 남아있는 부분은 한 10분 쉬었다가 3시부터 해서 한 4, 50분 내에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